민주당은 일요일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수건을 담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 독소 입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기업을 교섭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권 위축을 방지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계에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경영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직전 대통령이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정도로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가 드러날 진실의 시간도 멀지 않았습니다. 산업계가 일시에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국내 총생산의 경우 연간 약 10조 원,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연간 1.5% 손실이 예측된다는 학계의 추정치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추진됐습니다. 민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 했지만 선진국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 있는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허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노조법 3조 개정안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제한 역시 해외에선 파업 사업장 점거가 아예 불가능해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어떻게 주한미상의, 주한이유상의가 일제히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을 했겠습니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귀족 노조만 대변할 뿐 대다수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 중에는 약자를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약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전례는 차고 넘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임대차 보호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해 문제점을 보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대표로 반탄파가 당선돼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탄파를 내란 세력이라며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대비됩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당과 다른 입장에 대해 정 대표도 고민했을 것, 여당 대표인 정 대표와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대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면서 나라 전체를 보는 대통령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권을 갖고 움직인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세력들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반대편에 섰던 반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비명마저도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비명계가 탈락한 자리는 모조리 친명그룹이 차지하면서 친명 횡재라는 우스갯소리도 덧붙여졌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는 당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특정 개인을 위한 1인 정당이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다짐이 실현된 셈입니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이 하는 말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엇박자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를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나라에서 여당이 집권 초부터 대통령 뜻을 역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강의 장악력을 확보했다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율적으로 대통령 입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이 고지곳대로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관련법 일부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기업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지만 법 시행과 상관없이 직접 교섭하라는 노동단체와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제철 협력사 비정규직 노조는 27일 현대제철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이 되도록 적극 취재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고소고발 등 실력 행사로 원청업체를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제철은 그동안 이들의 불법 파업, 점거농성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서왔습니다. 이 기업을 원하청 교섭 1호로 끌어내 노란봉투법 시대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현대제철 외에도 네이버 7개 자회사 노조가 같은 날 네이버의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엽니다. 재계에선 이를 시작으로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물류 등 하청업체가 많은 주요 산업 분야에서 유사한 요구와 압박이 경쟁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법 개정을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쳐 기세를 잡겠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기업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합니다. 노사관계가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하청업체의 직접 교섭권을 열어주고 기업의 손해배상 권한까지 제한하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법이 공포되기도 전에 진짜 사장이 나서라는 압박이 시작됐으니 법이 시행되면 전국 사업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사람들 머리에만 떠오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이나 외교, 안보, 통상 등에 대한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는 셈이죠. 뉴욕타임스는 거래의 기술을 공부한 이 대통령이 칭찬 공세로 승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결과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려온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구체적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외에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라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핵심 현안인 반도체 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EU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펀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적은 대출이나 보증 위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실패할 경우 원금을 날리는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과거에 합의한 대로 거래를 마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알래스카 가스정 개발에 대해서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문 발표 없이 끝났습니다.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인도,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중거 역할을 하는 공동 성명이 없을 경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언제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외교, 안보,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상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반영한 진짜 청구서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베트남 국가 주석 등 20여국의 정상급 인사가 방문한다고 중국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니다. 김정은이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일성은 비동맹 정상회의 등에 참석한 적이 있지만 김정일도 다자 무대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도 처음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러 관계는 전례 없이 좋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 식량뿐 아니라 첨단 무기 기술도 제공했습니다. 반면 북중 관계는 이상하리만치 냉랭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과 시진핑이 같이 산책한 것을 기념하는 발자국 동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김정은 돈줄인 북노동력의 중국 유입도 막았습니다. 북한은 무역의 95%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북중 관계가 나쁘면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열병식 초청은 김정은이 체면을 깎지 않고 북중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김정은은 2018년에만 3차례 방중했습니다. 트럼프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이었습니다. 2019년 방중도 트럼프와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올해 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트럼프에 대한 직접 비난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나 북핵 등을 놓고 담판하려면 든든한 뒷배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에서 과거처럼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취할 수 없다며 친중 이미지를 덜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김정은 참석 발표는 이 대통령의 방미 귀국 직후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바꾸려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김정은은 비핵화란 말을 썼지만 지금은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무력화했습니다. 북, 중, 러 전체주의 세력의 결집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다자무대 첫 등장은 경량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입니다.